자,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어느덧 5번째 시간인가요? 6번째 시간인가? 우선 오늘은 이모군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모군란은 1882년도 6월에 일어난 일입니다. 뭐 말 그대로 이모년에 1882년도가 이모년이죠. 이모년에 군인들의 난이죠. 군인들이 난을 일으킨 이모군란이라고 합니다. 개화 그 정책이 이제 한참 이루어지고 있을 이제 그 시기에 어떤 개화의 문제점, 누구를 위한 개화인가, 뭐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포인터를 키고요. 잠시만요. 자, 보시면 이제 항상 배경을 먼저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배경을 한번 봅시다. 자, 이모군란의 원인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이 있고 정치적인 부분이 있네요. 자, 개항 이후에 일본 상인의 대규모 쌀 반출, 저희가 이제 강화도 조약을 맺었을 때 그 양국의 무제한 유출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대규모 쌀이 이제 저기 일본으로 반출이 되면서 우리 조선 농민들이 이제 힘들어졌고, 또 뭐 흉년도 왔어요. 흉년으로 또 쌀도 부족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쌀값이 폭등하죠.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쌀값이 폭등합니다. 그러면 도시의 하층민 또는 우리 농민들 생활이 악화될 수밖에 없죠. 그런 시기에 그 개화 정책 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군대 재편을 했었잖아요. 원래 이제 조선 시대는 이제 군이 5군형 제도였는데 이 5군형을 2형으로 줄이고, 그리고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창설을 했어요. 이 별기군은 이제 신식 군복을 입고 또 신식 무기로, 그리고 이 교관들이 일본 교관들이었어요. 조선 교관이 아니라. 그래서 좀 더 근대화된 어떤 그런 뭐 전법이라든지 전술 같은 거를 이제 배웠습니다. 특히 별기군은 양반의 자제들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제도적인 혜택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영에 편입된 우리 구식군대, 이들도 당연히 그 월급을 받는 군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차별 대우 속에서 또 지금 경제적으로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아지니까 별기군은 계속 어떻게 보면 녹봉을 지급을 하는데 우리 구식군대는 녹봉 지급을 안 한 거죠. 어쩌면 그게 이제 가장 큰 원인이죠. 그래서 민씨 정권의 어떤 초기 개화 정책에 대한 어떤 이 위정척사 보수 세력의 어떤 반발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잘못된 개화 정책에 의해서 경제가 많이 힘들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특히 나라의 기틀이 되는 거잖아요. 군 문제는. 근데 이렇게 차별 대우 속에서 우리 구식군대의 아주 부당한 대우, 이런 부분이 큰 원인이 된 겁니다. 자, 성격적으로 보면 뭐 당연히 개화 세력, 민씨 세력이죠. 민씨 척족 정권, 민씨 척족 세력들, 그러니까 민씨를 위시한 그 외척 세력들의 여기 그 정도 당연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이제 개화 세력이고, 보수 세력, 위정척사파죠. 우리 하야한 흥선대원군, 우리 흥선대원군을 위시한 이 보수 세력, 여기 어떻게 보면 대립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과정을 보죠. 자, 99대가 여기는 이게 과정이 좀 자세하게 안 나왔는데 뭐 잠깐 시간을 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99대가 무려 13개월 동안 녹봉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별기군은 그 13개월 동안 또 녹봉을 받고 있고, 또 차별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3개월 동안 녹봉을 못 받고 있는데. 근데 13개월째 이제 녹봉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녹봉을 받아 보니, 당시에는 돈으로 지급한 게 아니라 곡식으로 지급했죠. 쌀을 지급받아야 되는데 모래와 겨, 그 쌀 껍데기죠. 그게 거의 3분의 2였어요. 3분의 2가 쌀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 99군대가 열이 받은 거고, 이거를 따지기 위해서 이제 선해청에 찾아가서 따지니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모신 고문 속에서 우리 99군대 어떤 사람이 죽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완전히 이제
폭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99대가 그 선해천 당상관, 그때 당시에 선해천 당상관이 민교모였어요. 민교모는 이 민씨의 양오빠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많은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 선해천 당상관 민교모를 죽이고 또 일본 공사관을 공격해요. 예, 99대가 민씨 일족과 이 민씨 일족 중에 이제 민교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공사관을 공격해서 결국에는 뭐 불도 지르고. 그런데 우리 또 도시 하층민 있잖아요. 농민들. 예, 합류를 해요. 합류를 해서 같이 이제 봉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에게 찾아가서 뭐 정책 추진, 복고적 정책 추진을 원하고 우리를 끌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받아들이고 통리기면은 우리 개화정책 기관이었죠. 통리기면을 폐쇄하고 별기군도 폐쇄하고 다시 오군영을 부활시킴. 그러니까 이전 개화정책을 하기 이전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다시 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주 원인은 이제 민씨한테 있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씨를 잡으려고, 민씨는 이미 도망갔죠. 민씨는 도망갔습니다. 이미 장원 쪽으로 도망을 갔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청나라를 불러들이는 게. 근데 이제 민씨는 청나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청군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군이 조선으로 들어오고, 군사를 이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잡죠. 흥선대원군은 뭐 청으로 압송당하고 한 4년 정도 청으로 압송당하고 다시 이제 민씨 일파가 재집권을 하며 임오군란을 일으킨 주범들 뭐 다 어떻게 보면 뭐 이제 끝나는 거죠. 원래 그 뭐 난이 됐든 뭐 개혁이 됐든 뭐 혁명이 됐든 실패한 무리들은 그렇게 이제 쓸쓸하게 아주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청군의 개입으로 인해 청에 이제 원세계가 들어와서 이 임오군란을 결국에는 진압을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 이 청나라가 그냥 도와줬겠습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했죠. 예, 결국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조선에게 많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정치적으로 보시면 조선의 내정에 이제 간섭을 하게 되죠. 고문을 파견합니다. 이때 독일인 이제 윌렌도로프라는 사람과 마젠창이라는 이제 그 중국인 고문 두 명을 파견해서 외교와 이 재정 고문 이 두 쪽에서 이제 고문을 두고요. 군사적으로는 이제 청해 군사가 조선에 드디어 주단을 해요. 군사 훈련권을 장악하는 거죠, 조선에. 그리고 군제도 개편합니다. 전후좌우영, 뭐 사형으로 또 편제를 하고 훈련도 청국식으로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경제적 이게 문제인데 결국 임오군란이 발생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청나라와 조약을 하나 맺어요. 그게 여기 중요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입니다. 이거 이렇게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 영이 잘못됐네요. 무역장정입니다. 1882년도에. 자,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이 수륙이니까 이제 뭐 해상이나 육지에 무역을 하는 약속이라는 장정인데 이것도 굉장히 뭐 불공평한 그 조약이죠. 조선인 청의 속방임을 명문화하고 내지통상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내지통상권이 사실 무서워요. 이 내지통상권을 설명하자면 이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라든지 뭐 미국 다른 나라와 그 조약을 맺었을 때는 이제 간행이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개항장에서 사리 또는 뭐 심리 그렇게 딱 정확한 어떤 구역을 나눴어요. 근데 이 내지통상권은 조선 팔도 그냥 아무데나 가서 다 청상인들이 물건을 팔 수 있겠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완전 뭐 조선의 상업은 박살이 나는 이 조청상민 수입 무역장정에 따라서 조선의 상업은 완전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도 피해를 입어요. 왜냐면 우리 그 임오군란 때 일본 공사관을 불태우고 그리고 그 별기군의 그 일본 교관들 있죠. 예, 그 일본 교관을 죽입니다 또. 그래서 일본도 재물포 조약이라는 걸 맺죠. 그래서 배상금을 지불하라 이거예요. 불탄 그 공사관을 다시 보수할 수 있고 다시 지을 수 있는 그런 돈도 조선에서 내고 그리고 불안하다. 언제 다시 또 이런 난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조선의 공사관을 지킬 수 있는 조선 그 일본군을 주둔시키겠다. 이거를 허용해달라. 그리고 우리 강화도 그 조약의 부록으로 조일 수호조규
이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의 연장선으로 또 하나의 조약을 맺어요. 이게 조일 수호 조규인데 청나라에서 내지 통상권을 획득해 갔으니까 일본으로서는 간행이정으로 해서 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심리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50리로 확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과의 목적으로 3차 조선 수신사를 사절단을 보냅니다. 박영효가 이제 가는데 이때 이제 처음으로 우리나라 태극기를 꽂고 갔다고 하죠. 자, 결국에는 이제 민씨 정권의 어떤 개화 정책의 잘못된 점이에요. 굉장한 이제 수구화로 이게 이제 색깔이 변하는 것과 또 정부의 개화 정책이 또 부진했어요, 사실은. 응? 그리고 이렇게 차별을 두고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게 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썼으면 군제에 들어갈 돈마저 없어서 군대를 축소하고 거기 또 별기군이라는 또 그 신식군대는 또 양반자제들이니까 또 거기랑 이렇게 차별까지 하니까 이건 개화 정책의 부작용이죠. 이런 식으로 하면 개화를 안 하는 게 낫죠, 그죠? 그리고 온건개화파와 또 이런 개화 정책에 문제가 있으니까 온건개화파, 급진개화파 이렇게 나뉘게 되는 또 이런 게 또 분화가 되면서 1884년에는 또 갑신정변이란 또 크나큰 또 난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모군란을 우리 스스로가 또 진압하거나 또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청의 영향력, 청에게 또 도움을 통함으로써 청의 영향력으로 우리나라가 또 청의 간섭을 받게 되고 또한 이거를 또 견제하기 위해서 또 일본이 조선 내에 또 이런 대등한 어떤 경쟁을 또 해야 되니까 또 일본의 또 간섭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이모군란을 통해서 또 일본은 약간 또 청한테 밀리는 또 그런 경향이 와요. 이때는 뭐 청이 진압을 해줬기 때문에 일본이 어떤 선두컵 그 청나라와의 어떤 그런 균형에서 약간 좀 치우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게 또 이모군란이기도 합니다. 중요 포인트를 여기 표시를 안 했네요. 재물표조약. 네, 이모군란 하면은 이 조선상명무역장정의 어떤 그 특징과 그리고 재물표조약, 일본과 맺은 재물표조약, 그리고 이 조일수호조규 이런 부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이모군란 자체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 이모군란을 통해서 맺은 조약들, 그리고 그 조약의 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선의 어떤 청과 일본의 관계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자, 오늘은 이모군란을 좀 배워봤습니다. 개화 정책의 어떤 부진성과 또 조선 그 정부, 그러니까 내정의 어떤 그 개화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그리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결국에 개화파들이 또 나눠지는 이런 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이모군란 같은 큰 난이 또 났고, 결국 정말 제일 아쉬운 건 이 이모군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민씨 척족 정권이 결국 자주적이지 못하고 청나라에게 도움을 받음으로써 벌써 이렇게 서막이 보이죠. 우리나라가 왜 국권 침탈이 당했는지 여기서부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로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조청상민무역장정을 통해서 청군이 이걸 통한 건 아니죠. 이모군란을 통해서 청군이 조선에 이제 군대를 주둔했다고 했죠. 여기가 바로 용산이에요. 우리나라 최초로 용산에 조선 이 청나라에 3,000명 정도 된 청나라 군사가 주둔을 합니다. 이때부터 시기니까 우리 이제 얼마 전 여기 용산에 미군 기지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용산이라는 땅은 청나라부터 시작해서 일본, 미국, 우리나라 땅이긴 하지만 항상 군사 주둔지로 썼죠. 그런 뼈아픈 시초가 바로 또 이 이모군란의 청나라의 조선의 이제 청나라 군사 주둔이 또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길었고요.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 다음에는 예고를 좀 드리자면 역시 갑신정변, 1884년에 열렸던 갑신정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안녕.